눈을 뜨자마자 약병을 챙기는 아침. 이것은 많은 시니어분들의 일상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통증을 줄이는 약. 약은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고 복용하던 그 약이 어느 날 적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콩팥병 환자에게는 약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효는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신장을 통해 배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인데 왜 나한테만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들을 임상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약을 삼키는 순간은 짧지만 그 영향은 오랫동안 몸 안에서 이어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믿고 마셨는데 보이지 않는 독소가 섞여 있어 서서히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된다. 이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하루 종일 묵묵히 일하는 정직한 노동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복용하는 모든 약물이 결국 신장을 거쳐 나갑니다. 신장이 없다면 혈액은 순식간에 오염되고 또 폐물은 쌓여 몸 전체를 위협하지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의 필터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수기는 맑은 물만을 남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그러나 그 필터가 오염되거나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맑아야 할 물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고 결국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터는 점점 약해지고 그 위에 특정 약물이 쌓이면 더욱 빨리 손상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왜 똑같은 약을 먹는데 저는 부작용이 생기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장의 여과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약의 부담을 이겨내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같은 약이 치명적인 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손상되어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발견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인 후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가 늦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몸에 좋은 약이라고 알려진 것도 신장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 항생제, 심지어 일부 건강보조제조차도 신장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무겁게 짓누르면 신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학계에서도 아직 모든 약물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개인의 체질, 연령, 동반 질환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평생 문제없이 복용하지만 또 다른 환자는 몇 달 만에 심각한 합병증을 겪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의사 말대로 잘 챙겨 먹으니 걱정 없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매일 복용하던 약들이 조금씩 신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막히듯 그의 심장도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늘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몸을 괴롭히고 있었군요. 이처럼 신장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심해야 약이 약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첫 번째 약물, 바로 진통제의 위험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잘 가라앉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거품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섞이면 표면 장력이 변해 거품이 오래 남게 되지요. 이는 신장의 여과만이 헐거워져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부종입니다. 발목이나 종아리가 쉽게 붓고 저녁에는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몸속 수분과 염분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분은 나이 들어서 다리 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와 심장질환의 부종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신장은 발목을 그렇게 심하게 붓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로감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면 산소와 영양분의 순환이 방해받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환자분 중에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질환의 초기 증상을 다른 이유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거품은 단순히 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종은 나이 탓이라 여기며 피로는 그냥 체력이 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오해가 진단을 늦추고 병을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모든 초기 증상을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증상이 섞여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변의 변화와 부종, 피로는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SOS라는 점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여성분으로 늘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자 세제가 덜 헹궈졌나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부터 신호를 알아봤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장은 소리 없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장을 위협하는 첫 번째 약물, 진통제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찾는 약 중 하나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욱신거릴 때, 두통이 심할 때 쉽게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지요. 마치 만능 열쇠처럼 고통을 단번에 풀어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NSAID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장에서 혈액이 여과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신장의 작은 혈관은 일정한 혈류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약물은 그 혈류를 줄여버려 심장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제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아플 때만 가끔 먹는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단 한 번의 복용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약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단기간 복용 후에도 급성 신부전을 겪은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통제가 반드시 해롭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젊은 층은 문제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임상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무릎 관절염으로 수년간 진통제를 복용해왔습니다. 통증은 줄었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량이 줄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줄어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대가가 신장이었군요. 이처럼 진통제는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가능한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온찜질, 물리치료,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비약물적 대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일부 사람들은 진통제를 오래 복용했는데도 신장이 멀쩡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과 신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이는 길 뒤에 낭떠러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필요할 때 신중히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위협하는 두 번째 약물, 바로 항생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약입니다. 열이 나고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강력한 무기는 잘못 쓰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항생제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입니다. 이 약물은 세균을 빠르게 죽이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심장세포의 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장의 세뇨관 세포가 손상되면 또 폐물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계열 항생제를 쓸 때 반드시 혈중 농도를 측정하며 가능한 한 단기간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위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무심코 항생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나니 항생제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감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이라 항생제가 전혀 필요 없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불필요한 복용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학계에서도 항생제와 신장 손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항생제가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환자는 장기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 이미 신장이 약한 환자에게는 훨씬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한 번은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요로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이후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손상이 확인되었지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려 먹은 약 때문에 다른 병을 얻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항생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만 동시에 신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항생제가 필요하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갑작스러운 부종, 소변 변화,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분별한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남은 항생제를 임의로 먹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쓰는 것은 신장을 지키고자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습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위협하는 세 번째 약물, 바로 이뇨제의 양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뇨제는 흔히 붓기를 빼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부종이 있는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지요. 물과 영분을 배출시켜 몸이 가벼워지니 단기간에는 마치 기적 같은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이 이뇨제도 신장을 지키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하게 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을 자극해 소변 배설을 늘립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체내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불균형해지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느라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는 붓기만 줄어들면 건강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붓기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몸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빠져 몸이 홀가분해 보여도 속에서는 신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이뇨제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 존재합니다. 심장이 약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할 때 이뇨제는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장기간 사용하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뇨제를 장기 복용한 고령 환자에게서 급격한 심장 기능 저하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봅니다. 74세 여성 환자는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스스로 약국에서 이뇨제를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초반에는 붓기가 빠져 만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어지럼증과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 전해질 불균형과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몸을 더 망쳤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사실은 같은 이뇨제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복용이 안전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장 여과력이 약해 약간의 과용량에도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뇨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붓기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인한 일시적 부종인지 신장이나 심장질환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상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눈앞의 붓기를 없애려다 신장을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약물, 바로 한약과 건강보조제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온 약은 안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약은 멀리하면서도 한약이나 건강보조제는 부담 없이 복용하지요. 하지만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초는 독성을 품고 있고 어떤 건강보조제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기관입니다. 특히 한약재 중 일부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몸에 축적되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또 특정 허브는 사구체에 직접 독성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톨포엑익3이 들어있는 일부 약재는 국제적으로 신장 손상 위험이 높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간과 신장에 좋다라는 문구를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나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 심지어 일부 비타민제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신장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특정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몇 달 후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무조건 안전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성분은 소량에서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간 혹은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한약이나 건강보조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필요한 성분만 적절한 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신장은 마치 모든 약과 음식이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무엇이든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지요. 그렇기에 몸에 넣는 모든 것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인지 독인지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약, 잘못된 믿음으로 먹은 건강보조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특히 고령자분들이 이러한 약물의 위험에 더 취약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장기는 조금씩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신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4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나이가 들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상 경험상 60세 이상 환자들의 공통점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여과알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 수치 같지만 사실은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약간의 약물 부담만 있어도 신장이 쉽게 손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고령자분들은 대개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 모든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다약제 복용, polypharmacy라고 하는데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 신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학계에서도 고령자 신장 기능의 변화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되어도 비교적 신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차가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령자에게는 약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환자 중 상당수는 젊을 때 늘 먹던 약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나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가 새 필터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와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일부 약을 중단하고 새로운 약제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약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군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욱 취약해지고 여러 약물이 한꺼번에 부담을 주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일수록 약 복용에 신중해야 하며 정기적인 신장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 이 약물의 위험이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68세 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통증을 참지 않고 편안히 지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의 양은 늘어났고 결국 매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소변이 줄고 아침마다 발목이 심하게 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호흡까지 힘들어져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노폐물이 정상치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약물 유발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수년간 무심코 복용해온 진통제가 그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린 것이지요. 김 씨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을 덜려고 먹은 약인데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불러왔네요. 이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요. 순간의 편안함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누구는 안전하고 누구는 위험하다는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이 반드시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믿고 무심코 계속 복용하는 태도가 신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하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조절할 때 비로소 약으로 남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눈앞의 통증만을 줄이려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의사와 대화하고 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약은 하루 몇 번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치지 말고 신장 건강을 위해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약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이 몸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장은 특별히 약물에 민감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장 상태를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약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합니까? 약은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장에 누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가능한 짧게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이 약을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까? 고령 환자들은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끼리 상호작용해 심장을 더 빨리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쁘실까봐 괜히 묻기 미안했어요. 하지만 묻는 것은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어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은 치료의 절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다면 즉시 알리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이 치료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질문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을 겪은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보조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지요. 약국에서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별 의심 없이 복용했습니다. 몇 달 후 갑작스러운 신부전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기존 약과 보조제가 상호작용해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물어봤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이 사례는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통증을 다스리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비약물적 대안과 예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약물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먼저 찾기보다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물리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관절 주위를 강화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식습관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이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신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부종이 심한 환자는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태에 맞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을 보호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의 꾸준한 움직임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물리치료와 체중 감량,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하면서 진통제를 거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 대신 생활을 바꾸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약 없이는 못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 도움일 뿐 건강의 근본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약을 먹을까 보다 어떻게 살아야 약을 줄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켜내는 것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함께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약을 챙겨 먹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믿었던 약이 때로는 신장을 해치고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심장은 소리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장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소변에 생기는 작은 거품, 발목에 미묘한 붓기, 쉽게 찾아오는 피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존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방패와 같아서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묻고 확인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약을 복용할 때마다 이 약은 내 심장에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노력, 짠 음식을 줄이고 적당히 걷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오늘의 선택 덕분에 피로가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주변 가족들이 안심하며 웃고 당신 자신도 건강한 삶을 누리는 그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작은 질문, 작은 선택이 모여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